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도합 3억 원까지 받으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책이 결혼 장려,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그동안 흔히 이모님이나 아줌마로 불리던 가사 노동자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가사 관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한국식 호칭이라는 게 있죠. 이 한국식 호칭에 갖는 사회적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토담. 네, 도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범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는데 드는 돈은 평균 3억 3천만 원, 집 마련이 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신혼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결혼식장 등등 포함해갖고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7월이 비수기인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5천은 너무 적지 않나.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을 받을 경우 이들 신혼부부는 3억 원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있는 사람들 얘기지 없는 사람들은 사실 5천도 그것도 지금 해줘야 될까 막 이러는데.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친 뒤 증여세법을 비롯한 15개 개정 법안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리포트 잠깐 들으셨는데요. 뭐 이거저거 따질 것 없이 한번 우리 세 분의 찬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 반대입니다. 그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산 정책으로 고민을 했던 거라면요. 결혼이 곧 출산의 그냥 당연 전제라는 전제에도 전 동의하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결혼이라는 그걸 어떤 부유층의 어떤 면세 혜택으로 악용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결혼 비용이 평균 이를테면 양가 합쳐서 3억 이거는 통계치는 아닌 거잖아요. 일부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편의를 주는 제도다. 그리고 출산과 관련한 큰 고민도 깊이도 없이 좀 낸 어떤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민 작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면은 혹할 것 같긴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뭐 사양은 안 하겠죠? 예. 자식 입장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사양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이제 결혼 장려 정책으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 효과가 좀 의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꼭 돈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지인입니다만은 의사 커플인데도 아이를 안 낳는다든가 꽤 전문직인데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이게 그 결혼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지 꼭 돈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M장은 만약에 부모님이 1억 5천을 준다. 네. 그러면 결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할 때 놀랬어. 네. 아 잠깐 행복해가지고요. 저는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었는데 상상만으로 잠깐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찬성인데 이 포장에 반대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비과세로 증여하는 방식이 편법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양상화한다는 점에서 이미 뭐 축의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축의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혼수 장만 같은 경우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혼수 다 장만해 주는 것도 다 비과세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고 자녀가 부모한테 이자 보내주면 그 이자를 현금으로 빼가지고 자녀한테 다시 돌려준다던가. 저도 얼핏 인터넷 봤는데 그 부모가 자녀한테 2억인가 2억 몇천인가는 무이자로 그 빌려줄 수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여를 가장한 증여도 사실 횡행하기는 해서.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이제 빌미를 이용해서 결혼할 때 또 그 자금이 필요해서 빌려줬다. 이 명목이 좋으니까 그 결혼을 가장해가지고 이 비과세로 증여를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냥 현실화한다라는 제목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 어차피 편법으로 많이 이게 비과세로 증여가 되고 있으니 오히려 현실화하는 방안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출산 장려나 결혼 장려를 목적으로 이거를 비과세한다 그런 건 좀 반발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그 신혼부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좀 그래도 마련해서 가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뭐 아예 한번 나와볼까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정부 발상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놀랬던 것처럼 양가 부모로부터 1억 5천씩 3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젊은 세대가.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도 5천만 원은 비과세 증여가 되거든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양가 합치면 1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세법을 안 고치고 지금 그냥 그 세법으로 가면 5천만 원은 비과세니까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돼요. 그게 아마 900인가 1,000만 원쯤 될 거예요. 9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게 그러면 자녀한테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부모가 그 세금 1,000만 원을 못 내가지고 물론 증여세는 받는 쪽에서 내는 거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증여를 안 해준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꺼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맞지 않죠. 없어서 못 주는 거고 있으면 알아서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는 거지.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줄 능력이 되는 부분인데 안 주고 뭐 이러냐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렇죠. 주변에 보더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러면 증여세 무서워서 특히나 결혼을 하는데 뭐 보태워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보기는 합니다. 그럼 세 분 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정부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물질적인 쪽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이나 이쪽에서. 돈이 없어서 그냥 못한다. 그러면 다른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결혼의 의미가 과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죠. 이제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뭐 나이가 차면 꼭 해야 되는 거다. 자식은 꼭 낳아야 되는 거다. 이게 굉장히 당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개인의 선택으로 다 바뀌어졌으니까 돈과 관계없이 뭐 아무리 전문직이고 돈이 많아도 내가 내 삶의 의미의 결혼과 아이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선택의 범위로 분명히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리고 더 뭐한 게 이제 최근에 추세가 이제 그 비결혼 동거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동거는 하고 있지만 결혼식을 안 올리고 결혼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1억 5천 증여 못 해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 거죠 혜택을.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면. 동거에도 돈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집도 사야 되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러니까 제도적인 결혼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그 혜택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결혼을 전제로 한 비과세 정책 자체도 좀 비판의 요소가 있는 게 차라리 그냥 결혼을 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두에게 이 증여세 비과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반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더 욕먹으니까 결혼이라도 하나 걸쳐야지. 그러니까 뭔가 공적인 목표 지점을 하나 설정하면 사람들이 더 욕을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나는 결혼 안 할 건데라고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걸 결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갖다 대니까 더 불쾌감이 오히려 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제 그 신종 풍속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부모의 평가 기준이 하나가 마련된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결혼한 내 자식한테 1억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부모와 그것도 못 주는 부모.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 부모들 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미안할 텐데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면 이제 못난 부모, 해줄 수 있는 부모, 못 해주는 부모, 못난 부모, 그렇지 않은 부모로 딱 나뉘는 선이 생기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굉장히 비참한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도. 예, 제 주변에도 정말 부모님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뭐 시댁도 굉장히 부유하고 본인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고급 호텔에서 뭐 꽃도 저도 결혼해봤지만 꽃값이 정말 장난 아닌데 생화로 다 이제 깔고 그러면 야 얘는 결혼식에만 꽃값만 1억 나온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만 정말 1억이 들었겠구나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수라고 보긴 또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내수 진작 차원 아닐까요? 돈을 써라. 무슨 얘기냐? 네. 아니 자 세법 개정에서 1억 5천까지 면세해 주니까 혼수도 좀 더 마련하고 예단도 좀 고급으로 하고 세금 안 낸 돈으로 이것저것 아니 사라. 돈 많이 더 그러니까 면세 돈 많으니까 혼수도 좀 하고 예단도 좀 고급화하고 그러면 님도 좋고 뭐도 좋고 내수 진작 그냥 농담으로 하는 아니 정말 약간 그런 농담.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농담이야.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회복됐을 때 여러 가족 형태를 인정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굳어진 정설인 건데 양육을 사회가 이제 사회적 양육을 예. 확 바꿔버린 게 가장 예, 컸죠. 여러 커플의 형태들, 너무 남녀의 결합, 동서의 결합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은 또 이런 결합들 다 인정하고 거기서의 출산을 했을 때의 아이를 사회에서 기른다, 양육한다. 이게 돼야 그러니까 지금같이 결혼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준 다음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는데 조금 세금 덜 내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한다? 너무 고루해요. 맞지 않고 지금 젊은이들한테 잘 먹히지 않을 거란 생각 듭니다. 돈 문제에 대한 부담감도 없진 않지만 일단 결혼해서 부부가 됐을 때 느껴지는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들도 사실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내가 과연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뭐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같은 것들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을 꺼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화되면서 내 부모님도 지금 모시는 게 버거운데 결혼함으로 해서 저쪽 부모님까지도 내가 이제 그렇죠. 부모님이 되는 거니까 그 가족 관계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돈 하나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결혼자금 3억 원 주는 양가가 초보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문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들을 좀 주시죠. 그 사회심리학의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 정책위의장께서는 이제 본인 주변에 3억 정도는 써도 제가 부자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분들만 잔뜩 그 가용 가능한 범위에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결론을 도출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께서 이건 강남 쪽 얘기인 것 같아요. 강남 한정. 네, 강남 쪽 얘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죠. 뭐 거기 이제 그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새빵살이하고 이런 직장인들 많이 있으니까 강남 주민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강남에 자기 집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몇십억 자산가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초보자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강남만의 시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게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걸 모를까요? 그걸 모르고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을 엄청 중요하게 하잖아요. 추경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럼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거 낮춰주고 법인세 낮췄죠. 뭐 낙수 효과 얘기하면서 법인의 혜택을 주면 그게 고용 창출로 이어질 거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근로소득세 같이 정말 사회 일반 시민들한테는 세금을 엄청 걷고 있어요. 이게 지표로도 보면은.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한 69% 지난 5년 동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이 징수한 율 자체가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른 건데 저는 정말 약간
편을 가른다는 표현은 좀 과도할 수 있겠지만 좀 선을 두고 그 혜택을 부자들한테, 특정 계층한테, 기업에게, 법인에게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뭔가 시혜하듯이 내려보내서 뭐 시장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되고 채용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는 그냥 유리지갑,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이 지금 현행 5천만 원으로 상향된 게 201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조금은 상승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게 정해진 지 좀 시간이 흘렀고 물가 상승률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감안해서 조금은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접근을 했으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들렸을 텐데 여기에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어떤 정부의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쾌해진 지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소원술의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런 결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던데 물론 뭐 일부의 어떤 이야기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그걸 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차라리 그 돌봄이나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하면 오히려 거기다 생산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이 세수를 낮춰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증여세를 면세점을 높여주겠다고 하면 세금이 안 거치는 거잖아요. 집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세금이 덜 거칠 것이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1억 5천, 1억 5천 3억 원으로 면세점을 주면 3조가 비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주먹 구구식으로 계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특정 계층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 실제로 출산을 해서 양육의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가 더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이제 그 통계를 그 기억하는 바로는 좀 찾아볼 걸.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평균 그 보면은 재산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집 한 채거든요. 맞아요. 평균 어떤 가구의 재산을 보면은 딸랑 집 한 채.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가 아니라 딸랑 집 한 채인데 그러면 딸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노후 자금부터 다 써야 되는 건데 거기서 자식한테 1억 5천을 그냥 통 크게 그 세금 안 내도록 준다? 근데 또 거기다 한번 따져봐요. 자식이 한 명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녀가 2명이면 3억, 그렇죠. 3명이면 4억 5천. 네. 그 딸랑 한 채는 어느 순간에 날아갈까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까지 했는가 그럼 나도 어떻게 무리해서 그러면 한번 그 자식한테 결혼할 때 한번 돈 주겠다고 하면 집 팔아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부동산 경기 진작 차원인가요? 그렇게 큰 뜻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 아까 이제 내수 진작 차원인가요? 부동산 경기 진작 차원. 그럼 생각 없이 나온 정책이 아니라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온 정책일 수 있겠네요. 이건 대단히 정밀한 정책.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번에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 내놓은 것 중에 추정 곤란이라는 이유로 이제 세수 효과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이 이 결혼 자금 이 면세 혜택까지 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해가지고 총 8건이라고 하는데 이 8건이 다 세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나라 사람이 지금 세수가 거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내용을 8건에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법인세이나든지 고소득층한테 오히려 혜택이 많이 가는 세제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세 때문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소세 때문에 정말 허리가 휠 것 같거든요. 저도 벌어서 세금 내는데 다 씁니다. 많이 걷죠. 예. 사장님이시잖아, 사장님. 네. 아니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이거 도대체 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 들려올 때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이 노동에 대한 의지가 자꾸 꺾이거든요. 근본적인 회의가 들죠. 정말로 남는 게 없을까요?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예 없진 않죠. 아예 없진 않은데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는 왠지 적은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나도 한번 좀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회사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 나도 한번 법인세 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건 회사에서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남아야 내는 맞아요.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윤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줌마, 파출부, 이모님 이런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직업 바로 가사 노동자들입니다.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가사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 이들을 가리키는 흔한 말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현장 의견과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은 가사관리사라는 호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 노동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라는 이름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한번 한국식 호칭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세 분은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모님. 진짜 보통. 그래요? 네. 대부분 뭐 이모님이던가 아니면 요즘은 그 이모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기요 이렇게 한다던가 좀 피해 가려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이모님 이러면 약간 실제 또 이모가 아니고요. 또 약간 뭐랄까요? 좀 너무 예의를 갖춘달까요? 뭐 하여튼 그런 약간 어색함도 좀 있어서 저는 그냥 여기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웨이터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은 뭐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되게 삐까번지 이런 거 생각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음식 파는 카페 그냥 거기서 이제 서빙 웨이터 그러니까 이제 알바를 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있어갖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반말은 절대 안 해요. 기분이 엄청 상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겪었던 게 있어서 반말은 절대 안 하는데 사실 호칭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남녀 구분한 적은 그냥 저는 무조건 사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장님. 네, 이모님 고모님 약간 애매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진짜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하면. 근데 혹시 외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온 뭐라고 불렀더라? 갔다 왔는데 익스큐즈미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호칭을 안 부르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예, 프랑스는 손만 들어야 되나 봐요. 제가 볼 때 요거에다 가장 그 핵심적 해법이 뭐냐면 그냥 벨 누르면 돼요. 요즘 그게 한국에서 개발한 거라고 그러던데. 세계적인 발명품이라는 거잖아요. 벨 누르면. 근데 없는 데는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간편화돼 가지고요. 그 벨 누르는 게 좀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주문하는 것들은 벨에 있어요. 술집 같은 경우 맥주, 소주, 물 정도는 벨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근데 이제는 테이블에 이제 태블릿 설치돼가지고 태블릿 터치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호칭을 부를 일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참 애매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요. 한국식 호칭 정말 어렵고 식당에서 잘 모르는데 사실 종업원인 게 너무 뻔해 보이는데 사실 어리고 이러면요. 아니 이제 알바생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사장님 이것도 약간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색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오디오에서 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가사 관리사라는 이름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가사 노동자에 한정이 되는 지금 용어 변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사 그러니까 도우미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제 관리사님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길 물어본다고 지나가는 분 잠깐 세운 경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저씨 잠깐만요 이러거나 아줌마 잠깐만 이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없으니까, 그때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부르면 위아래로 이제 흘게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야 이러면 아닌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제 약간 끼어들기를 잘못했다고 딱 그 요점 되는 그 공간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딱지를 떼면서 제가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 생각 안 들고 그냥 몇 년 전인데 저한테 여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무척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왜 그건 기분 좋아하셔야 될까요? 여사님을요? 네. 그럼 왠지 나이 먹어버 나이가 많아 보여서 그렇게 늙었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뜻으로. 네. 이게 이제 문화의 두 가지 측면이 반영이 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한국인들이 과거의 그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확대 가족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친해졌다 싶으면은 가족 호칭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에서도 선후배끼리 뭐 형, 누나, 언니 이게 이제 보통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쓰던 이제 아줌마, 아저씨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집안 어른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렇구나. 그 기원은. 예, 그래서 뭐 한 세대는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세대가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이제 보통 명사이기도 하지만 집안 호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큰 이유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어느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높임말로 쓰기 시작한 것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대 내지는 이제 무시한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요인인 것 같아요. 아줌마, 아저씨는 사실 높여 부르기 시작한 말이었고, 원래 아주머니가 아줌마가 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한국 호칭은 정말로 그래서 모 언론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부장 뭐 이렇게 이제 과장 있잖아요. 그때 보통 부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부장이라는 그 호칭 자체에 이미 어떤 존칭이 들어가 있는데 님을 붙이는 것은 역전압과 똑같은 표현이라 님을 붙이지 마라. 그래서 그냥 부장, 후배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된 경우는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요즘 직장에서는 뭐 상사고 부하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아무개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한국식 호칭에 한국식 호칭이 상당히 애매하고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호칭에 이른바 존칭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 이 존칭 여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되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이 존중받는 느낌이 없으면 되게 화가 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 하는 게 두 가지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라고 하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여?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감정이라고. 하찮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은 보통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저씨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군인 아저씨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 옆 부대 사람들은 다 아저씨. 아저씨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저씨라는 호칭 자체에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데 이게 언어라는 게 시대가 변할수록 그 뉘앙스라는 게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불렀었는데 요즘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좀 불편해지면서 맞아요. 혹시 이게 또 성희롱성 발언인가 이렇게 경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그냥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뭐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을 지칭하는 언어다 뭐 이렇게 또 뉘앙스가 전달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배면 남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형으로 부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후배로부터 그러니까 그 이제 항상 형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다가 그다음에 사회 나와서 이제 그 이제 선배로 그냥 또 통일되어 버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틈에 뭐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여성 후배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는데 뭐 닭살이도 않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닭살이 돋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호칭 문제로 여성분들 사이에 미묘한 또 감정 싸움이 있더라고요. 언니라고 나이를 한다.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언니라고 부르면 얘 봐라. 왜 언니라고 하지? 그다음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호객하면서 지나가는 여성하고 언니 잠깐만 들어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언니야? 이게 근데 누가 봐도 가게 그 사장님이 나이가 많은데 누가 봐도 지나가는 젊은 여성한테 언니 잠깐 들어와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는 무조건 높여 불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네. 이 관념이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존칭의 관념도 깔려 있고. 그러니까 언니라고 부른 다음에 그러니까 서술 종결어미는 반말이잖아요. 들어와 봐. 그렇죠? 언니 일로 좀 와봐. 그러니까 이 그 호칭 인플레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영감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감은 맞아요. 사실 종 3품 이상인가 종 2품 이상인가 굉장히 그 당상관에게 불렀던 호칭입니다. 영감 있고 대감 있고. 예. 그리고 아내를 되게 하찮게 부르는 마누라라는 표현도 굉장히 높은 부인들한테 부르던 말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높이는 식으로 하다가 점점 이게 멸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사님도 사실은 여사님도 사회에서 여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시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사라는 얘기를 그 대지의 펄벙 여사 뭐 이런 데서 처음 봤는데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거의 굉장히 존칭인데 왜 이걸 이제 기분 나빠지게 되는 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 운전자들을 또 김여사 비하하는 편으로 멸칭으로 김여사라고 또 부르면서 여사라는 뜻이 또 약간 변질되면서 그게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을 호칭하는데 집사람이라는 표현은 요즘은 쓰면 욕 먹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가부장적 사고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니까. 집안 살림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으니까 집사람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은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마누라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이상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와이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어로 아니 그럼 이게 뭐 이게 해법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는 또 와이프라고 하면 되게 또 이제 건방져 보인다고. 우리 와이프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게 그 조심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거나 요즘에 인터넷상에서는 뭐 마눌님. 마눌님 들어봤어요. 장모님 따님. 우리 장모님 따님. 그러니까 좀 저희가 잠깐 좀 몇 개 열거를 했지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식 호칭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지금 난해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금 이게 단적인 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상대를 항상 높여 불러야 된다라는 이 관념. 여기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 그 학술적인 입장에서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존중의 의미로 나온 호칭인데 이게 이제 또 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존중받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래서 또 새로운 호칭이 나오고 자꾸 이런 그래서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호칭은 상대방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자할 때 일부러 호칭을 경찰서 가서는 기자가 남녀할 것 없이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1대1로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취재를 한다는 거. 국회 출입할 때는 저희 때는 무조건 선배라고 불렀어요. 국회의원을. 그냥 뭐 김 선배, 뭐 이 선배 이렇게 부르니까 저희 회사 선배가 어떤 의원님한테 그렇게 부르니까 뭐 김 선배 하니까 자네 육사 나왔나? 이렇게 딱 해서 굉장히 좀 겸연쩍었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동등한 지위를 일부러 호칭에 담아서 이게 현장에 내보내는 취재 현장에 뭐 이랬던 기억이 또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 학자들 사이에서 보니까 또 이제 무조건 선생으로 그러니까 통칭을 하던데요. 맞습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뭐 예를 들면 한 박사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낮춰 부르는 표현이 이게 낮추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상대를.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없을 때도. 그러니까 M장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민 작가를 할 때 한민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호칭을 쓰기가 좀 불편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좀 써서 약간 높임의 효과도 있고 다른 좀 불편할 수 있는 호칭을 좀 피해가려고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또 어떤 분은 내가 왜 선생님이냐고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딴지를 거시면 한계가 없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많은 분이 그러니까 나이 적은 사람한테 선생이라고 하는데 님자를 안 붙여요. 선생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선생과 선생님은 또 어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중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대를 높여 불러야 되는 그 강박증. 일본어에는 이제 님을 따로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나 부장님 해도 그냥 사조, 부조 이렇게 하지. 뭐
사조 사마, 부조 사마 이렇게 님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 연사마 이런 건 뭐예요? 그건 이제 굉장히 높이는 표현인 거죠. 거의 신격화 같은 느낌. 그런 거. 상 뭐 있잖아. 네네. 상은 뭐 약간 평등한 의미에서 높여 부르는. 여기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씨라고 하잖아요. 예. 김종배 씨, 장윤미 씨 이렇게 부르면 뭐야? 시비 거는 약간 시비 거는 이런 걸로 받아들이죠. 낮춰보나? 막 이런 손 아랫 사람이 손윗 사람한테 씨를 붙이는 것도 기분 나쁜 느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칭 관련해서 굉장히 인플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이 우리나라에서는 호칭 안에 위계도 확실하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또 약간 고정적인 과거의 성 고정관념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의 부부가 사장님이에요. 그럼 남 사장님, 여 사장님 이렇게 부르든가 둘 다 사장님으로 부르면 되는데 꼭 여 사장님은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장님 남자 사장님은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공적 호칭을 쓰고 여성분한테는 사적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의뢰인 분들이 불특정 다수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여성분이신데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기업이나 자그맣게라도 뭔가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 대표님 내지 사장님이라 부르는데 안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책 같은 것도 뭐 과장님, 부장님 알면 하지만 아니면 그냥 선생님. 그리고 여자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상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언론사에 요청했던 게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당선인으로 해달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자자는 그러면 그 멸칭이고 놈자자라고 이는 그러면 저기 보면 존칭이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법률 다 바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뭐냐 투표권 자로 돼 있다. 선거권 자로 돼 있고 피선거권 자로 다 돼 있는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자냐? 그럼 왜 대통령 당선자만 당선인이냐? 그러게요. 이 논란이 있고 더 나아가 볼까요? 사자 돌림 직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원으로 그러니까 그 쓰던 직군이 사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도 두 종류 있어요. 선비사자를 쓰는 사가 있고 일사자를 쓰는 사가 있어요. 맞아요. 스승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를 높여 불러야 된다는 이 모든 것에서 시작된 이 복잡함.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장사미사들의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총체적인 대한민국 사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단어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나 누구에게나 높임말로 쓸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고 또 의미가 변하겠죠. 또 내려오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 이제 그 가사 도우미 이런 거 가정 관리사로 부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용어를 새로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뭐 저는 그 노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걸 그렇다고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호칭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강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도드라지는 돌출된 하나의 어떤 용어만 바꾼다고 이게 해법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가. 문제가 그 상호 존중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라 쪽으로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를 존중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후배가 저한테서 김종배 씨라고 부르면 제가 어떨까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떨까? 벌써부터 약간 언짢으신 것 같은데요. 얘를 다시는 안 봐야겠다. 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근데 뉘앙스가 굉장히 불편하신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볼 때는 이런 거 보면은 그 결국은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어떤 그 반영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표현이 아니라 표현에 담겨 있는 결국은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한 일제 강점기 때 심해졌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서울교대 오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분석을 해 보셨는데 일제 시대 이제 교육을 할 당시에 일본의 경우에 이제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4학년은 님, 3학년은 사람, 2학년은 자, 1학년은 애송이로 부르는 이런 그 습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송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 1학년. 이거 멸칭이었겠네요. 예,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뭔가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와서 이제 한 학년, 1살 차이에도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 시대에는 한 위아래로 서너 살, 5살까지는 친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선배님들이 교류를 할 때. 나이 30 넘어가면 다 같이 늙어가는 거지.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느 시점까지는 되게 막 1살도 그렇고 1살끼리도 뭐 빠른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 게. 지금 그 말씀 잘해. 빠른. 네네. 빠른. 제가 바로 빠른 80.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확실하게 위계가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 1살 차이에도. 그래서 이제 그 빠른 문제도 생기고 이번에 이제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은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또 꼬인 관계도 있어요. 원래 형 동생 관계였는데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좀 약간의 혼란을 좀 겪고 있기도 한데 그 외국 영어권에서 보면 그런 게 아버지 형제 같은 경우도 우리는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뭐 해서 다 나이 구분이 호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권 나라에서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형제다 아버지. 네, 아버지의 형제인 것만 알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형이고. 그리고 큰 아버지도 그냥 이름 부르잖아 조카가.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인지 나이가 적은 형제인지도 표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문화가 이런 거죠. 처음 보는 사이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호구 조사부터 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본관이 어디세요? 띠가 어떻게 돼요? 그죠? 나이가 몇 살이냐고는 차마 못 물어보고 띠가 어떻게 되냐고. 추정해 보려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장유유서의 전통에 따라서 위계를 잡는 이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존칭이라고 하잖아요. 존대.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갖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결국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아니 그래서 몇몇 기업에서 이런 위계 질서를 좀 없애자. 그래서 호칭 없애고 우리 다 영어 이름으로 해가지고 영어 이름으로 부르자. 또 왜 영어 이름이 왜 나왔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사대주의 느낌도 있어서 불편한데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좋아 영어 이름으로 해. 근데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의 영어 이름은 똑같은 거 쓰지 마. 그 안에서도 또 위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 재밌네요. 한국식 호칭 문화는 결국은 위계 문화의 하나의 갈래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반영이 돼 있고, 그렇죠. 그게 항상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직장이나 좀 공적인 자리에서는 구분이 좀 확실하게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역 현상이 이제 봐서 이제 통성명하고 호구 조사 끝났는데 선후배 관계가 결정이 됐음에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이제 그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대를 쓰면 나이 어린 사람이 왜 자꾸 존대 쓰세요? 말씀 놓으세요. 편하게 놓으세요. 요 얘기도 사실 역 현상인 거거든요. 따지고 그렇지 않나요? 거리감 느껴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거리감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또 힘든 게 저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해가지고 제 대학교 동기들이 1살이 다 어려요. 근데 다 친구였거든요. 사회 나와서 1살 어린 친구들한테 내 대학 동기들도 나보다 1살 어린데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를 하자 그랬더니 이 관계가 이제 좀 복잡해지고 여러 사람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욕먹고 쟤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다. 손가락질 당하니까 함부로 내가 편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한두 살 차이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할 때 제 동아리 동기 같은 학번 애가 재수를 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현역이었고. 근데 그러니까 과 1년 선배가 제 동아리 이렇게 친구하고 또 고등학교 동기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만나면 꼬여요. 꼬이죠. 이게 꼬여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호칭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가다 보면 이게 호칭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서술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나는 또 말이 짧다. 그렇죠. 결국 요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참 결국은 위계를 따지는 대한민국의 아주 이 문화, 특수한 현상이다. 이 문화가 결국은 또 용어로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적절한 용어가 있는 건 맞죠. 그 점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정리를 하자고 작정을 하니까 참 끝이 없어 보인다. 이게 문제인 거죠. 적어도 나만 존중받기 위한 건 아니다. 상대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꼭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손을 볼 수 있는 거냐. 제가 볼 땐 그건 너무나 한계가 뚜렷하고 문화가 네. 조금씩 이제 개선돼야 들어가는 거,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